교수님이 소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아. 그렇구나.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제주가채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주 농업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한번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필기구들도 좀 꺼내 놓으시고, 고기업님은 자세한 모릅니다. 어쨌거나 육지에서 여기 계시다가 육지 가셨다가 다시 여기 오셨는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저희랑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더 하셔도 되고요.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소개부터 이제 하죠. 뭔 사진이야? 이거 예, 20년 전 사진. 저 입사할 때 사진입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예, 저는 이제 대정읍 영락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된 때 경운기를 사두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운기를 몰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게 농업과의 인연인데, 우리 아버님이 넥타이 입은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이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98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직장을 두고 농사를 짓는다고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간 농사 이론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거기서 허브도 좀 키우다가 다시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충청도 이제 천안시에서 허브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거기 땅이 팔리는 바람에 나가라고 해서 다시 농업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가치, 현황, 문제 및 대한 정책 방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인데요. 농업이 제주인 정체성이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삼다라는 말은 많이 드셨을 텐데, 삼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삼다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것은 이제 석주명 선생이 1943년에서 45년에 이제 걸쳐서 경성제대 서귀포에 있는 생양연구소 소장으로 내려왔을 때 쓴 제주도 수필이 1968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삼다가 돌, 바람, 비고요. 사다는 이제 그 여자가 포함되고, 팔다는 이제 말, 고사리, 까마귀, 진드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삼다라고 하는 말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 산무정신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삼다, 산무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삼다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삼재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 실록에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이야기는 대부분 삼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난리가 난다거나 가뭄이 난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이것 때문에 굶어 죽고, 그 아사된 상태에서 목사들이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조선실록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덕할망도 이 삼재 때문에 생긴 이제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삼다 삼무에서 이제 보게 되면 돌, 바람, 이게 다 이제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들어왔어요. 산문은 보게 되면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 없고 다 인문학적인 요소거든요. 그럼 논리구조상도 삼다에 여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구조인데, 제주도에 이제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삼다로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적으로 이제 삼재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주도였다. 그리고 땅도 보게 되면 제주도가 이제 화산해토와 이제 비화산해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양통을 보게 되면 제주도에 28개의 토양통이 있는데요. 대정읍 서부에 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시 정도까지 해안가에 있는 된 땅, 화산해토가 아닌 걸 된 땅이라고,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화산해토를 뜬 땅이라고 하는데요. 된 땅이 일부 있고 대부분은 화산해토입니다. 근데 이제 화산해토는 농업적으로 말하면 유기물이 풍부하고 CAC라고 하는 거는 양분을 보유력이거든요. 양분 보유력이 많고 이제 PAC라고 하는 거는 PAO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산 있지 않습니까? 인산 흡착력을 말합니다. 근데 화산해토에는 유기물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화산해토는 유기물은 이제 다 그 직접 식물에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다른 양분들도 다 포함해 버려서 식물들이 다른 양들을 뽑아가는데 이제 그 억제하는 작용을 이제 유기물이 하고요. 양분 보유력도 아주 좋은데 너무 세가지고 땅이 딱 그 양분을 가져버리면 식물이 그걸 식물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물 뿌리가. 그래서 이제 그 생산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항상 인산 문제가 따르는데요. 그 인산을 딱 흡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을 아무리 줘도 식물이 빨아먹지 못해서 토양학적으로는 인산이 많이 이제 축적돼 있는데 식물은 빨아먹지 못하고, 이래서 인산 비료를 많이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산이 축적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지주 전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 자작농이었죠. 그러니까 1938년도 자료에도 보면 제주도는 대부분이 자작농인 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땅엔 공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제시대까지 보면 소작쟁이가 제주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가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우리가 밀란이라고 하거나 이제 운동이라고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수의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를 대상으로 세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건 자작농이 많았기 때문에 소작쟁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가서 어업도 해야 되고 축산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때까지 생업에 참여하는 것들이 제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 자체가 생존 목적이고 자작농 중심이고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 조상들은 실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요, 제가 이제 강봉수 교수님의 이제 보게 되면 제주인의 정체성이 나오면 평등성, 가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전성, 유합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송성대 교수님은 이거를 개체적 대동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주의가 강한 게 제주인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산무정신에 보면 산무정신은 정직, 자립, 근면, 협동을 나타내고,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뭐 순우름 정신이라든지 전향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체성들이 왜 나타났느냐 보면 제가 보건대는 이런 생산성이 낮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실용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적이 될 수밖에 없고, 평등하지, 그냥 자작농 중심의 평등한 건 당연한 거였고,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공동체 지향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소 속에 생태 지향적은 당연히 따랐던 요소 같고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갈롯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해녀들이 있는 소중이 같은 것들이 되게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음식을 보면 대부분 저장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젓 그 정도나 이제 그 저장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하는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우영팥에, 그러니까 우영팥에다가 먹을 것을 심어야 했던, 그래서 제상에도 실용적인, 그 우리들이 먹는 걸 그냥 올리죠. 육지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빵을 올리고 음료수를 우리가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나나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옆에 있는 조상을 모시는 것조차도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려야만 하는 게 제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이었다고 하는 건 우리 신당 구조가 보면 그 당에서 신들이 이제 담당하는 게 이제 생산, 물고, 호적, 치병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낳고 뭘 기르고 그리고 병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당에 가서 이제 할망당에 가서 비는 게 지금 내세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자식들이 잘 되고 하라고 빌고 남편이 바람나지 말라고 빌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신들도 다 신들 있지 않습니까? 문전신 있고 조왕신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는 공간에 있는 신, 우리 주위에서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세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지왕푸지에도 보면 그러니까 너가 대별랑하고 소별왕이 경쟁을 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데가 내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세를 차지하려고 힘을 씁니다. 신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등지향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신화가 많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업 쪽에는 그렇지 않지만 서부 지역 쪽이라든지 남부 쪽은 재월제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물려줄 때 형제들에게 다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 중심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낼 사람, 저도 이제 아버님 제사를 지내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곱학물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그 집 구조가 안팎거리가 있는데 앙커리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능력이 강한 세대가 사는 곳이 앙커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거기 살다가 그 부모에서 분가한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그 성인이 돼서 경제적 능력이 부모보다 더 세지면 그때는 부모는 이제 밖거리를 가게 되죠. 그때 이제 곱학물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 곱항을 그러니까 세간을 관장하는 그 키를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넘기죠. 그리고 공식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먹는 문화인데요. 그 제주도 사람들 같이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 특히나 이제 공식 문화가 저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장례가 나거나 혼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몸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사리 해장국을 하죠. 그러면 그 고사리 그걸 보게 되면 제주도 고사리 해장국은 육지하고 다르게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육지는 고사리가 살아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제주에서는 고사리를 찢고 빻아가지고 완전히 국물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건더기 하나에서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이 솟아니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고사리 육개장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평등지향적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자에게 아까 안팎거리 문화라든지 하면은 그 경제권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부엌이 달리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너는 너가 살고 지금도 제가 이제 촌에 가서 어머님 집에서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님이 돈을 줍니다. 딱 장정인 일한 만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촌에 가서 다른 밭을 할 때 우리 어머님을 빌었으면 제가 어머님에게 돈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 어머님 인식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겹부조도 이제 개인지향적인 걸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전부에게다가 알면은 부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혼율, 재혼율도 많은 것들도 개인지향적인 것이 한 원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공동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니까 마을 내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결혼 문화는 그 육지에서는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무릉에서 태어났다가 영락으로 결혼 오셨죠. 그리고 우리 이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영으로 결혼을 이제 가니까 무릉에서 김영으로 결혼하니까
그 결혼해서 첫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나 봤다고 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살림을 하는 거를. 아, 저 서쪽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그만큼 교류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공동자원에 대한 얘기는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생태지향적이라고 하는 거는 도통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고 워낙 아까 화산해토여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누는 똥마저도 돼지 배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밭에다가 주는. 그래서 내가 먹은 똥이 다시 거름이 되고 그게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을 내가 다시 먹는 게 이제 두통시 문화죠. 여기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돛에다가 그러니까 도통시에서 거름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름을 삭히고 가만히 쌓아두면 이제 이게 반류가 되는 거죠. 지금 삭히는 게. 그 반류가 되면 봄에 그 거름 속에다가 보리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보리씨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비벼가지고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통시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티 난다는 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구간에 아닌 때 뭔가를 옮기면은 동티가 난다고 하거든요. 집을 고치거나 이제 이러면 동티가 난다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 무엇인가가 그대로 있는 거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게 그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제사에 올리는 떡도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말씀은 이제 말로 하면 솔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솔변이라고. 아니면 이제 절변, 중계, 얕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솔변은 동그래요. 그러니까 동그란 조떡을 이제 솔변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절변은 그리고 이제 솔변은 이제 반달처럼 생긴 게 솔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얕게가 네모 모양으로 올리는 게 그러니까 마른 모양이 아니라 그냥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른 모는 땅을 상징하고 그 절변은 해를 상징하고 솔변은 달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에도 이제 나타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은 제주 환경의 지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인데요. 물을 보면 수자원을 함양하고 홍수도 조절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크게 홍수가 난 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개천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화 되고 아스팔트화 되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농업이 또 비료나 농약 축분 등에서 지하수 이제 오염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지하수 오염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기로 이제 봐서도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광합성 작용할 때 C6H12O6를 만들고 그 산소를 이제 그 산소를 또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거는 이제 농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면서 산소 공급차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역기능으로 보면 우리가 비료를 뿌리게 되면 그 아질산 질소가 돼가지고 질소가 이제 땅속에 가면 아질산 질소고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질소 산화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온실가스화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탄가스가 어떤 이는 이제 말을 하기에 그 젖소의 빵기가 이제 내뿜는 그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10%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주장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방기세가 있죠. 소위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농토가 있음으로 해서 난개발이라든지 정관해순에 이제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외진이 제주도 땅을 소유한 비율에 비해서 농지는 이제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료, 퇴비, 농약에 의한 중금속 오염 및 유해미생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로 보면은 이제 도시와 그
농지가 이제 한라산의 이제 왕충대 역할을 하고 있고 역시 비료농약 및 서식 축사는 다양성 파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1차 산업 GDP가 한 제주도 1조 8천억 원 됩니다. 그래서 9.9%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전국은 1.9%에 불과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이 73.8%, 건설업이 10.6%, 제조업이 3.4%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농업에서가 이제 9.9%를 차지하는 농업 자체만으로,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을 제조한다거나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업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그 농업 연관 산업까지 따지면 보통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연관 사업을 할 때 그 GDP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제 3을 곱해버리면 이제 한 28% 이상이 제주의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산업 조수입은 한 3조 9천억 원 되고요. 그 농산물이 1조 7천억 원, 축산물이 1조 5천억 원, 수산물이 1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적으로도요. 농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인구 비중이 한 12.9%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 비율은 12.9%고요. 인구 비중은 14.3%고요. 농가 수는 한 31,111호가 되는데요.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농가 수 우리나라 기준이 전국에 비해서 뭡니까? 고기업님, 예, 중간중간 좀 물어보려고. 예, 농가 예. 수 기준은 뭡니까? 농가 수 예를 들면은 내가 공무원이고 교사인데 부부가 교사인데 가끔 과수원을 일 거에 그럼 그런 것도 다 농가수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농업 경영체 속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농가는 농업 경영체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왜 다르냐 하면 통계청에서 농가 교사를 합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요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업경영체에서 이제 조사를 그 통계청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표본 조사가 아니라 전부 다 가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사된 겁니다. 그럼 조금 겹치기도 하겠지만 순수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구나. 예, 그렇죠. 이게 농업이 주라고 보면 될 예. 겁니다. 그러니까 겸업도 있으니까 겸업 인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축산 가구가 2,762호입니다. 그리고 한유국, 그러니까 그 중에 대지는 268호입니다. 그러니까 268호가 밑에 보면 사육두수가 55만 1,000두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지에서 차지하는 그 농가 그 수입이 그 아까 축산이 아주 높다 그랬잖아요. 거의 이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268호가 이제 대지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주도청에서는 거기다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 요새 이제 그 오폐수 때 악취하고 오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경제적으로 말하면 악취를 풍기고 우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다시 세금을 투자해서 지원한다? 근데 그 농가수도 이제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268호 농가에 대해서 이런 거는 한번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취업 인구도 이제 제주도는 한 6만 7천여 명 되는데요. 이게 17.5%를 차지합니다. 전국은 이제 한 5.1%인데요. 그러니까 전국하고 비교해서 제주도가 농업이 최소 3배 정도는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농촌이 지역사회 유지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오타가 있네요. 인구 소멸 지수인데요. 인구 소멸 지수에 따르면 30년 안에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28개 있는데요. 84곳이 사라진답니다. 인구 소멸 지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은요. 65세 이상 된 노인 인구를 가임이 가능한 여성
인구인 20세부터 그 40세의 여성 가입 인구로 나눈 게 바로 인구 소멸 지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보면 228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84곳이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농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소멸 지수가 이제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 거주 비율이 우리나라는 77%인데 서유럽은 25%에 불과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대도시 이제 많이 모여서 산다라고 하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여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학년도 대학 정시 비수도권 대학 모집 경쟁률이 2.7대 1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7대 1이면 거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그래서 지방 대학의 지금 존립 문제가 이제 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농업 농촌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 출생아 수를 보면 월 한 320명밖에 지금 낳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달에 320명밖에 지금 낳지 않는데 이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비율이.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복지 담당을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농업 경영률가 50.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파고다 공원에서 그렇게 할 일 없이 배회하는 노인들이 제주도에는 없는 거죠. 왜? 농사지니까. 70 넘어도 물리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제주도에서는 이제 지역에 가면 아마 이제 석반 회원님도 그 마을에 1년에 한 5번 이상 부주를 할걸요. 저도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해가 되면 인사한다고 해서 이제 부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와도 그 다음에 마을 체육대회 할 때 부조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 되면 부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체육대회 할 때 부조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도 자기 있는 마을에 가서 부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 회원들은 그리고 이제 부인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국수도 끓여서 노인에 먹여야 되고, 그럼 원래 국가가 담당해야 될 복지를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농촌에서 다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보면 정서 함양 기능이 있다. 그 도시화가 되면 쥐 실험한 것도 보면 쥐들이 모아놓고 가두어 놓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익명사회가 되면 방관자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공격성도 띠게 되고 사이코패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저는 도시에서 다가 아니라 도시에서 이제 나타내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과도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5번째로 이제 농업 농촌이 전통 문화와 경관을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든지 제주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혼례, 장례, 음식 문화 등이 모두 농업 농촌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흑룡장리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밭담을 말해요. 담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그 문화유산 그러니까 2호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도 들어가 있고요. 유네스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농식품부에서 한 거 보면 2호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호는 이제 어디냐 하면은 청산도 이제 그 구들장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담을 구성하는 경관, 그러니까 돌담 농작물로 이런 농촌 경관.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산업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광산업이 제주산업의 중심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들은 제주 경관을 봤을 때는 농업 농촌 경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와 이제 목장 용지가 이제 한 6만 7천 헥타 정도 됩니다.
그 임야가 8만 7천 헥타 정도 되고요. 그러면 6만 7천 헥타에다가 한라산을 포함한 8만 7천 헥타가 그 어떠면 그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농촌 그 농지가 줄고 이제 이러면 이런 경관이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산간 지역에 이전에 없었던 건물들이 드러나면 그 우리 눈이 편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건물이 보이고 회색 콘크리트가 보이고 이제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녹색 공간을 보면 봤을 때 눈이 가장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지는 건데, 이런 것들에서 점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정서적 능력을 구성하는 경관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 이제는 이제 제주농업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농업 변천사인데요. 그러니까 1960대 이전까지는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보리조, 콩, 수수, 메밀을 지배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농사지었던 때. 그러다가 196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온주밀감 감귤이. 그리고 이제 그때에 황금작물로 이제 고구마가 많이 재배됐습니다. 유치하고도. 그러니까 그 고구마는 어디서 많이 재배냐면 남원, 대정 이쪽에서 많이 재배됐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 주 생산지가 나중에 남원이라든지 서귀포 그쪽이 나중에 다 감귤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돈하고 바꿔먹는 거, 이제 이런 황금작물을 재배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감자, 마늘, 당근이 많이 재배 시작되고 나중에 무가 많이 나중에는 이제 무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육지에다가 많이 재배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제작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제주농업은 자급자족에서 완전히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제주는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겨울에 이제 월동작물하고 감귤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비타민을 이제 공급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60년대, 이제 예. 아니, 60년대 황금작물이 나는 이제까지 황금작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돈하고 바꾼다는 뜻의 황금입니다. 예.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 예.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되면서 이제 감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수입 자료가 되니까 이제 오렌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귤에서 있는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이제 하우스를 지어서 망감류를 재배하고 이제 그리고 더덕이나 브로콜리나 비닐 멀칭을 주로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농업이 1990년대부터 들어섰죠. 그러니까 아까 농가수 얘기했는데요. 그냥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주농업을 볼 때 사람, 땅, 돈 요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농가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사지을 사람이 줄고 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만큼 새로 농사지을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 요거를 보기에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인데요. 지금 863명입니다. 2.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62세 이상 농업 경영주가 차지하는 게 50.3%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5년이면 그렇죠. 80이 넘죠.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3%가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의 농가 인구의 농가 수의 반 이상이 사라진다. 왜? 40세 미만 농업 경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귀농에서는 이제 사람이 채워지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지금 귀농 가구가 19년도 23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총 1781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20년도에는 거의 줄어들었고, 이제 100가구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구는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기농기촌 가구가 지금 한 43,028호가 28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3,028호면 아까 우리 농가수 39,114호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농업에 보다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이 문제인데요. 땅은 이제 59,039헥타르의 정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제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31.9%인데요. 이게 전남보다도 더 높습니다. 경제 면적 비율이요. 그리고 시설 하우스 면적도 이제 3,784헥타르로 6.4%에 이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이제 1.8%의 국토 면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 하우스 면적도 6.4%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설하우스 면적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기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만큼 기후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호당 경지 면적이 1.9헥타인데요. 전국은 1.6헥타고, 근데 미국이 182헥타입니다. 프랑스가 64헥타고, 일본도 이제 1.9헥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미국과 경쟁이 가능하냐? 똑같은 농업을 해서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하고,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 데 하고, 이제 싸움은 뭐 뻔한 결과를 낳겠죠. 그러면 그 한국 농업이, 그리고 제주 농업이 어떤 특색을 가지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뭔가 다른 게 뭘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 0.5헥타 미만인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1,424호입니다.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48.4%가 이제 0.5헥타 미만입니다. 그리고 3헥타 이상인 거는 한 1,587호 되는데 5.1%. 전국은 7.6%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들은 다 살만해요. 3헥타 이상은. 근데 이 차이도 보게 되면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훨씬 양극화가 덜 돼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비율인데요. 임대차 비율은 정확한 통계가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47.2%가 이제 국가에서 내는 통계인데요. 제주도가 이제 농지가 있는 외지인 소유가 8,181헥타입니다. 그러니까 13.9%가 이제 그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주도 민간 소유 토지 92,300헥타 중에서 이거 뭐냐면 그 국가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같은 데 다 빼고 이게 이제 92,300헥타 중에 38,800헥타가 지금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4%가 외지인 소유인데요. 농지는 13.9%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농지가 이제 다른 땅보다는 구입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구입하기도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특보 하면서 뭐가 문제가 또 됐냐 하면은요. 제주도의 지능지역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지능지역이 지금 농지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늘 지어오던 땅은 다 농지 전용지구로 이제 묶었거든요. 근데 제주특별자치법이 실시되면서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해가지고 농지 전용 제도를, 농지 지능 지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공익직불제 할 때도 이제 공익직불제가 이제 시행돼서 이제 돈을 주는데 지능 지역이냐 비지능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헥타당 그 재배하는 금액이 달라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지능 지역이 다 아니기 때문에 한 2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못 받죠. 지능 지역에 있는 육지는 대부분 지능 지역이거든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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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자치법이 만들면서 아주 잘못돼 버린 케이스죠.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풀어버린 거니까. 왜냐하면 권한이 농식품부에서 주었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줬거든요. 가져왔거든요. 지능지역을 이제 그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잠깐 앞에 그다음- 거 잠깐만. 앞에 거 잠깐만 볼 수 있어. 예. 앞에 화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뒤로 돌리죠? 백스페이스. 이전 화면. 이전 화면. 예. 여기서 이전 화면.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 쇼가 안 일단 돼. 지나가 버리면 까먹을까 봐서. F5 누르십시오. F5. 잠깐만요. 아니 F4 누르면 되는데 뒤로 돌아가질 않아요. 아, 요건가? 아니네. 이건 처음이고 음. GDP 얘기했던 거니까 GRDP. 네. 됐어요. 예. 다음 아니 여긴데요. 사이, 아니 그 사이 그 다음 교수의. 아까 인구 나오고 막 그거. 네, 사람 땅. 요거 이거잖아요. 바로 앞에 거 요게 있는데 13번째. 이거 그 사람에서 그 중간에 귀농 기촌 가구란 게 네. 그 기준이 뭡니까? 육지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면은 시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기준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육지가 아니라도. 예.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참 재미있는 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촌 지역으로 또 고시하는 게 도지사가 고시를 해요. 농촌 지역인지 아닌지.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이 아닌 곳으로 고시가 된 데가 어디냐면 1도동, 2도동, 3도동입니다. 그것만? 예. 노영동이 노영동은 이렇게 아니고? 컸는데 나머지는 다 농촌 지역입니다. 현동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영에 살다가 대전 가서 가면 그거는 귀농귀촌이 안 돼요. 1도동에서 살다가 대전 가서 살면 귀농귀촌이 돼요. 근데 그걸 못 바꾸지? 왜? 농촌 지역으로 혹시 도지사 마음대로 바꿔요. 근데 이제 바꾸지 않는 거죠. 이득들 볼 게 있나?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음. 도지사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도청 그 공무원에게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육지도 경험입니까? 이게 한 번 고시가 돼서. 그리고 고시되면 예. 기존에 노영에 있는 농업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혜택. 농촌 지역에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네. 받을 정책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예. 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했을 때 외지인 이거는 육지지. 예, 이때 외지는 육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F5를 찾아라. 왜 안 보여?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조수입이 한 2조 8천억 원 됩니다. 그 중에 과수류가 9,039억 원이고요. 채소류가 5,895억. 그러니까 곡물류가 765입니다. 765억입니다. 축산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1일 5, 2, 3억. 그러니까 이제 감귤류 조수입이 8,500억입니다. 축산물이 더 많죠. 그 다음에 감귤류에서도 차지하는 게 보면 노지 감귤은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하고 월동하고 망감류를 합치면 노지 감귤하고 조수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 밀감 수입하면 노지감귤에서 온 수입이 대부분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노지감귤에서 하는 거하고 노지감귤 외인 다른 감귤류가 하는 수입이 거의 조수입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가 이제 그 노지 수입보다 조금 많고요. 5,800억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 보면 무, 양배추, 마늘, 당근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가 경제를 보게 되면 그 농가 소득은 거의 1등을 하다가 지난해 2등을 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한 4,100억, 4,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농업 소득은 이제 26만 1,000원입니다. 이게 농가 소득하고 농업 소득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농가 소득은 농가에서 들어오는 소득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 그러니까 공익직비대에서 받은 소득,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자식이 보내준 돈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다음 자기가 임노동에서 벌어들이는 노가다에서 다른 데서 이제 이것도 포함되는 게 농가 소득이고요. 농업 소득은 농업 자체의 소득입니다. 농업 자체에서 생긴 소득이 이제 농업 소득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1,026만 1,000원 정도 된 정도밖에 농가 소득 중에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농해 소득하고 이전 소득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 자체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당연히 제주도에 이제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을 수밖에 없죠. 9억 2천 정도 되고요. 농가 부채는 이제 한 7,5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농업 소득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증가되고 있지 않다. 농가 소득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농업 소득은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1인당, 아니, 농가당이죠, 농가당. 예, 농가당입니다. 1년. 예, 1년. 농업은 조수입이라는 표현을 1차 산업에만 쓰잖아요. 예. 개념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이게 GDP하고, 왜 조수입이라는 말 쓰냐면 그러니까 통계를 못 내는 겁니다. 그죠? 조수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GDP하고 조수입이 따른 차이점 뭐냐면 그러니까 GDP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순수 잉여 순수 부가가치. 근데 조수입은 그게 아니라 농가가 어쨌든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치면 매출 그냥. 예, 매출액입니다. 예. 강석반님은 그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뭐 저가 아니요, 저는 농협중앙에 들어갔을 때 조수입이란 말을 처음 들어서 아까 고기업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그 개념이 아니고 수입, 즉 들어온 수입이긴 한데 조수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조자란 말을 넣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거니까 농산물 생산량들을 그 다음 시가를 해서 카운트해서 추산해내는 통계. 예, 맞아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주농업에 대해서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진입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2008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은 30에서 300만 원 정도 맞나요? 세무사님? 부동산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노지감귤 3,000평을 90년제야 농지 3,000평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평당 50만 원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농지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소득 가지고 지금 땅값 가지면. 그러니까 작물별 소득액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농진청 19년도 자료인데 10바르당 얼마 벌어들인 거냐. 맥주보리가 10바르면 300평을 말하거든요. 300평을 갈면
17만 9천 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 300평을 하면 16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그러면 3,000평 지어야 1,6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 가격에 대해서 어떤 저가 이제 정자 씁니다. 옛날엔 정자 유전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요거를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다 걷어들여 가지고 내놔라. 그래서 분배해 주기 전에는 이 땅값의 문제를 잡을 수가 없기 생각했기 때문에 정자 용용을 확립해야 돼. 지금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요. 농지에. 그리고 농지 공영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보게 되면 뭡니까 수원지에 있는 땅들을 지자체가 사서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 땅값이 계속 다른 데는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 땅값 안 올라가니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그 농부들이 지자체 보고 사라고 하면 지자체가 그걸 사서 다시 농사지으라고 임대를 해줍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런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농지법상 말하면 그 농지법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농사지을 분 없어요. 그러니까 1헥타까지만 상속받은 토지도 전부 다가 농지은행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1헥타 빼면 1헥타 넘은 거는 3,000평 넘은 거는 전부 다가 농지은행에다가 맡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차 비율이 한 50%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비율도 정확치 않은 수치입니다. 왜? 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이름으로 농사짓는 땅이 꽤 있어요. 왜? 지금 그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8년 그러니까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제 농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임차인은 약할 수밖에 없군요. 임대차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해서 땅 가라. 내 이름으로 해서 신고하고 너 그 땅 갈아먹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 하겠어 이제 이러면 다 땅 뺏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땅이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 사람의 문제는 아까 말한 그 농가가 감소하고 노령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청년 농부를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생력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까 덜 힘들이고 일을 할까 그러니까 기계화를 한다든지 뭐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임노동 시장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가면 축산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임노동하는 분들로 이제 운영이 되죠. 양돈하는 데 가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지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웬만큼 한 대농들은 다 임노동을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임노동을 제도화하는 방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청착농을 육성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40세 미만, 40세 넘으면 안 됩니다. 미만이 농사 짓겠다고 하면 3년간 그 120만 원씩 월 120만 원, 그다음 100만 원, 그다음 90만 원 주죠. 가서 그 농사 짓는 거를 배우거나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상관없이 3년간 주죠. 그 다음에 영농정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5천만 원까지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내가 이리이리 해서 영농 계획을 세우고 효과성이 증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5억까지도 이제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해서 돈을 이제 꿔주는 제도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지자체적으로 제도에서 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가적으로 끌어가는 게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으로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근데도 청년 농부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서 혼자 농사 짓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왜? 기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가 저를 봤는데 이제 뭐냐면 김영신 친환경 농가가 이제 하는데 보면 거기에 3명이 청년 농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밭을 빌려줍니다. 청년 농부에게. 그래서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밭은 개인적으로 하고 작업은 같이 해서 파는 걸 같이 하는. 그래서 공동체적 개별 농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노동하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인데요. 이거는 지금의 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농작물들이 다 특색이 있어서 자 감귤철에서 감귤이 많이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캘 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양파 캘 때는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인부 이제 구해서 하는 데서 이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하면 알선 수수료가 이제 5,000원 뛰어가고요. 10,000원까지도 뛰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농장까지도 뛰어가는 돈이 또 교통비를 뛰어갑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규직화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왜?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 그 농업인들을. 그거를 이제 그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써서 그걸 돌리면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와 교통비 문제를 더 줄일 수 있죠. 인력풀을 만들어 놓는 거네. 예, 그렇죠. 오, 그래서 괜찮다. 인력풀 시장을 이제 이렇게 공공일자리 센터식으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농업소득 정체로 농업 경쟁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농가소득이 보게 되면 농업소득을 보게 되면 10년도에 그 1,7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 거의 가까웠던 것이 19년도엔 더 떨어져 있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그냥 농업소득이 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도시근로자의 한 지금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게 그렇고 농업소득이 유체되니까 제가 이제 국가정책이라고 보는 건 저건 이렇습니다. 지금에서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너걸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걸 내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업 자체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농업에다가 6차 산업의 관광으로 이끌고 농업에다가 제조로 이끌고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뭐 6차 산업화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하면 그게 1차고요. 그거를 가공이나 제조하면 2차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더하면 3이 되고 거기다가 서비스업, 그러니까 관광을 하거나 이제 그거 포함되면 이제 6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거고요. 요새 사회적 농업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케어팜.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정신 지체아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포도 농장에다가 가서 일을 시키고 그다음 포도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 이제 투입시켰을 때 훨씬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겠다.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 우리가 말한 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방에 집어넣어서 그죠? 거기다가 기우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주도에서도 이제 많이 그건 실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했던 거거든요. 옛날 우리 동령바치가 오거나 지금 뭐 집에 동네에 한 어른이 그냥 노인 문제라도 이제 같은 경우에 힘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에게 다 뭐 줬죠. 우리 영락 같은 경우에는 자리돔을 잡아가지고 자리돔 축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게 나이가 가장 드신 분에게 그 자리를 잡으면 그 분에게 가져갔었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것처럼.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을 자체가 하나의 노인 돌보미가 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같이 하면 뭐 노인 치료소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분들이 살면서 치매가 일어나도 우리 어렸을 때 치매가 일어나도 그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간호사가 있고 그 생활을 영위하면서 돌보면 그런 농업도 하고 계속하면 그게 훨씬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류비 감축 방안은 지금 제주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지금 택배비 해가지고 유성근 의원 등이 이제 해서 이제 내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돼서 이제 이러냐 하면 매출액 대비 농산물 물류비가 한 14.4%로 나옵니다. 그리고 과일류는 19.9%, 감자는 53%, 파는 59.1%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육지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통계거든요. 제주도만의 통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주 지역 특성 물류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3,900원 정도 잡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 물류비가 다 포함된 게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게 이제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인데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주자. 이제 그렇게 이제 대두되는 게 이제 직불제고, 공익직불제고, 기본소득제고, 농민수당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지금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육사산업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치유팜이라고 해서 인정받은 데가 전국적으로 한 27개 정도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혁신은 지금 오프라인 도매시장, B2B 돼 있는 것들을 온오프라인 직거래 C2C로 이제 가보자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도매시장도 이제 그 농안법 개정 발의가 지금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들고 그쪽에서 좀 관심 가졌으면 그건 도매시장 관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 직거래 C2C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서 전체 제주도 농산물이 C2C로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제 예. 또 넘길까 봐서 그 위에 농업소득, 농가소득에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조금 제가 궁금해서 첫 번째는 이 10년 정도 되는데 물가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면은 이게 농가소득은 전혀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그 물가, 농업소득은 엄청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농업소득은 그러니까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농지 면적도 줄어들어 가지고 이 전체로 치면은 농업소득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농가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냐 하면 그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은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농자재 가격은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유류비드. 근데 농산물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 원인이 크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하는 만큼 다 안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수치보다는 훨씬 떨어졌다고 봐야겠는데.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을 그 농업이 소득이 정체된 걸 이제 보장해 주는 방법이 공익지불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게 공익적 지불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단체에서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농민기본소득제하고 농민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전남, 전북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가 돼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통과가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근데 얼마를 준다 어떻게 한다는 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농민수당이 이제 그러면 농민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수당에 문제가 있고요. 그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어떻게 농민을 가려낼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요. 어디까지가 농민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민수당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인가, 농업에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제하고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는 농협 영농조합 제살깎기 경쟁에 따른 수치가격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그러니까 감교를 예를 들면 감교를 각각이 농협과 감협에서 도매시장에 다 보냅니다.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시장 이렇게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콩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그러니까 감귤은 제주도에만 재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만 묶을 수 있어도 상인껏 빼고 농협만 묶을 수 있어도 판로를 그러면 시장 과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전에 위기가 되면 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양배추 파동이 이제 있었을 때 한림농협에서 제주도에 있는 전 양배추를 매출을 했습니다. 다른 농협은 관여를 안 하고. 그때 이제 한림농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꽉 잡고 시장에다가 조금씩 푸니까 양배추 가격이 올라서 그때 한림농협 엄청 수지 맞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위기가 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오면 감귤이나 가을 감자, 콩나물콩, 월동채소 같은 거 다 이제 유통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산지 조직화가 미흡하다, 계약 거래가 미행이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개별적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일부 안 그러긴 하지만 그 공급 지속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계속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상 역할이 아주 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촌에 다니다가 노란 깃발이 꽂아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산지 매집상들이 꽂아놓은 깃발이거든요. 그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자농협에서 그 당근이 구자농협하고 김영농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재배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럼 구자농협에서 당근을 다 맡고 양파는 그럼 김영농협에서 다 맡아서 이제 일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제주도 전체의 브랜드로서 일원화를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협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망에 섞인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뭐 산지 조직화하는 거, 계약 거래를 뭐 정립하는 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연합회에서도 요거를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 경로 일원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협 그다음에 이제 예?
유통 경로 일환하는 농협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조합장을 깰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참 이상하네. 아니 자기네 지역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이거 듣고요. 그다음 환경 지속 가능성입니다. 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 농업이 이전에는 보리콩 이제 이런 농업이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감귤을 빼면 전부 다가 당근이나 마늘이나 쪽파나 심었던 데 계속 심는 연작, 이게 연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연작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기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자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이 좋아하는 비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비료 성분만 계속 빨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은 걸 심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병해충이 똑같은 걸 심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져요. 토양도 어떻게 똑같은 것만 심으니까 토양에 있는 양분도 형평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기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이 낮아지는, 수확량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비료를 더 많이 써요. 병해충이 발생하니까 농약을 또 많이 써요.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농약도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질소질이 많이 주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토양이라고 하는 건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이온으로 붙어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칼륨하고 그러니까 질소 N하고 경쟁 상대가 NH4하고 경쟁 상대가 돼서 NH가 많으면 칼륨이 빨아먹지 못하는 토양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물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기량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농약 같은 경우에도 같은 농약을 이제 쓰게 되면 저항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뭐 거야 뭐 의료계에서도 뭐 당연히 같은 약 쓰면 저항성 증가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토양 상태가 이제 파괴되는 형태를 낳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화학비료 사용량인데요. 11년도에 22,000톤 쓰던 것이 19년도에 27,000톤 쓰고 있습니다. 24.1%가 증가했습니다. 헥타르당 462kg를 줍니다. 전국은 268kg거든요. 근데 이 화학비료 사용량이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인데 제주도는 세계 최고인 국가에서 또 최고예요. 그것도 아주 차이나게.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만 짓잖아요. 대부분은. 그럼 일작밖에 안 하니까 비료 사용이 적지만 우리는 겨울에도 농사 짓고 여름에도 농사 이모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쓸 확률이 2배 정도 되는 거고 또 이제 재배하는 작물이 감귤을 빼면 전부 다가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채소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적정 기준치 초과 농지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산독 pH가 23.4%고 치안성 칼륨 25.9%고 유효인산이 12.8%고 그러니까 서부 지역 토양시료 290점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게 왜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알고 있냐면 그냥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그 기준의 그러면 토양이 이제 공익을 하니까 나중에 토양이 얼마나 더 좋아졌냐 나빠지지 않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도는 이 기준에 들어와야 된다. 치안성 칼륨은 이 기준에 들어와야 된다. 유효인산은 이 기준에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그 기준이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오버됐던 거예요. 서부 지역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때 서부 지역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주도 지역의 기준치가 너무 좀 폭을 넓혀서 잡으려고 이 기준치 현재 이것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놓으면은 여기가 공익직불제를 다 못 받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달라고 그랬어. 그 폭을 넓혀달라고 하면서 했던 그 자료
자료를 그때 이제 얻었던 자료고요. 그리고 농약도 사용량도 9,703톤에서 19년도에는 11,287톤 16.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앞에 이 연작으로는 기지 현상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것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산지수집산 계약 재배에 따른 비료 농약 과다 사용의 문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감자를 샀을 때 감자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산지수집산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감자 씨하고 비료하고 다 줄 테니까 이렇게 심으면 돈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요새. 그리고 그렇게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심어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는 거는 누가? 산지수집상이 하죠. 그러면 산지수집상 역할에서는 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그에 얼마나 많이 뽑아먹는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촌에서 그런 말 합니다. 밥 빌려주면 판난다잉. 그게 이제 땅과 우리가 비료와 농약이 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주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오바가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산성 질소 먹는 물 기준 초과 관정이 19개소, 그중 5개소는 20mg 초과. 그러니까 제주 서부 지역 이게 무슨 그다음 그 제주 서부 지역 고산 낙천 청수리 32개 관정에 대해서 제주연구원하고 연세대가 이제 그 조사한 결과인데요. 59% 관정에서 먹는 물 기준이 이제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오염은 어디서 생긴 거냐? 그 연구에서는 이제 가축 분유에서 54%를 차지하고 있고 질소 비료에서 42%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하수에서 7%를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오염을 시키는 범위는 이제 돼지 키우는 데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 했던 거죠. 그 지역에서. 근데 이제 제주도에 지하수가 이제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3,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농업용 관정이 한 98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수자원의 90% 이상을 다 지하수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는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요. 근데 요거는 고재량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지하수의 평균 나이가 18년이랍니다. 그 6개월에서 5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천수에서 나는 물이 6개월 전에서 혹은 50년 전부터에 또 내린 비가 솟아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되면 이거는 20년 전 건지 10년 전 건지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이제 4,587개소 중 농업용은 3,102개소고 아까 제가 978개라고 말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정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용 관정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치수 허가량은 지속 이용 가능량의 88.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수 허가량 초과 지역이 애월은 이제 4배가 초과되는 걸로 나오고 한림 그리고 환경대정은 한 2.4배, 조천하고 이제 제주시 중제주회 같은 경우는 16개 유역 그러니까 조천이 나오고 제주에서는 한 16개 유역 중에서 6개 지역에서 치수 허가량이 초과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정 환경 가뭄 지역은 이제 가뭄 때마다 염분이 유입돼서 추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산성 질산량에 따른 지하수 관정 분포도인데요. 요 크기가 이게 20mm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지역. 그 다음에 10mm에서 20mm 된 지역들이 이제 한림, 한경, 부자 요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이 보면 요쪽 대정 요쪽 지역에서는
여기도 이제 일과 축산단지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한림 환경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돼지 키우는 농장들이 대규모 이제 집적되어 있고, 부자 지역도 마찬가지로 돼지 키우는 지역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들이 한림 환경이라든지 대정 부자 지역들이 전부 다가 보면 뭐 대정 환경 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늘, 그리고 이제 양배추, 양파, 다 비료를 많이 쓰는 지역이고, 부자도 마찬가지로 당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를 재배하니까 비료를 많이 쓰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이제 초과 관정이 8곳이더라, 이제 이런 것 뜻이고요. 친환경 농업이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보면 이제 요 생산은 이거 지워버려야 될 거네. 면적은 이제 2,555헥타에서 15년도에 있던 것이 20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09헥타입니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도 1,063호에서 1,100, 농가수는 1,141호로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헥타가 준 이유는 이제 어디서 생긴 거냐 하면,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장영자 그 목장 표선, 그 목장의 이제 생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거기가 워낙 넓어서. 근데 친환경 농업이 정체인 이유는 뭐냐면 소비처를 찾지 못해서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그 소비 형태가 학교 급식에 나가는 게 45%가 나가고요. 대형 유통업체 통해서 나가는 게 23%, 그다음 생협이라든지 아이쿡 같은 그 친환경 전문점을 통해서 나가는 게 19%, 직거래가 8%, 가공되는 게 5%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에서 막히면,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 학교 급식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식 급식이 중단이 되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소비처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너무 학교 급식에 쏠려 있어. 소비자가 아직은 찾지 않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죠. 그 말을 바꾸면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거는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해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면서 가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에는 이 인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게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을 처음에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이게 농약, 비료 안 친 거를 강조를 했어요. 농약, 비료 안 치면 친환경이다. 그래서 농약, 비료가 나오면 무조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도 농약이 나옵니다. 몇 프로가? 6.8%가.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그렇게 말썽 많다고 소비자들이 해서 나오는 비율이 1.4%입니다. 뭐의 차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땅을 살리고 미생물을 살리고 생물을 살리고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가 같이 하는 농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에 대한 가치를 더 지불해야 된다라고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식 깜패 좋은 농산물 먹이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더욱더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는 교육이 뭐가 있냐면, 일주일에 2끼는 고기가 안 들어간 농산물을 씁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왜?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차지하는 게 목축업이 차지하는 게 25%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키워서 들어가는데 하기 때문에 농경지의 4분의 1이 세계 농경지의 4분의 1이 소 키우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살림을 점점 밀어냅니다. 소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소 자체가 이제 아까 말한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게 온실가스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않음으로써 지구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를 식생활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오염된다. 그래서 오염지수를 계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는 교육 자료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푸드 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내가 먹는 푸드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네, CO2 배출량이 얼마나 되네,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산물 조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수학은 그거를 계산하는 게 수학이 돼야 되고, 사회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 환경을 파괴하는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밀 농업이라고 이제 하면 이제 IPM, INM 이제 요거를 이제 IPM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농약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예요. 그리고 INM은 이제 양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업인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토양 시료를 떠가지고 토양 검정을 하라고 하는 말을 제일 강조합니다. 토양 시료를 떠서 이 땅에 NHK가 질소 성분이 이만큼 있고 P 성분이 이만큼 있고 K 성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토양 시비 처방서에다가 이건 얼마나 부족해요, 이건 넘쳐요, 그에 따라서 시비하는, 그렇게 비료를 덜 쓰게 되거든요. 농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농약 쓰는데 보면 이렇게 씁니다. 가서 이거 준시 걸리신디 준시약 쪽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최소한 농약을 파는 사람들은 그냥 그 농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를 농업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시가 걸렸다면 이전에 무슨 약을 쳤으니까 이번에 무슨 약을 치고, 그 정도 돼야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이렇게 쭉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그 결과 중심, 과정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처를 늘리고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에다가 친환경 농산물을 다 하고 요양병원에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럼 환경세를 부과하고 경관세를 부과하고 수지세를 부과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도 받으면 되고요. 환경세나 경관세는. 삼다수가 결과적으로 삼다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게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다수 판매의 일정 부분을 수질세로 받아서 지하수를 보존하는 데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그다음 기후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그 기후온난화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받는 분야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태풍, 가뭄, 폭우, 폭설, 저온 현상, 고온 피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병충해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요. 그다음 아열대 과수가 이제 북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에 이제 경주에 가면 이제 그게 신라봉으로 해서 팔리고요. 8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나타나면 점점 과수가 올라가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들이 제주도의 특산물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목전에 닥친 기후 위기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죠. 넷제로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는 시설 재배 면적이 높고, 그다음 고투입 농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타입백 재배를 하고 있고, 비닐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공장식 축사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투입 농업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품목을 다양화하고, 뭐 사육부수 총량제를 가져가고 정축성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농업과 식품이 지역순환 체제가 이제 돼 있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 있는 먹거리가 제주도에서 생산돼서 제주에서 먹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유통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물장 정도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게 육지에 도매시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공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주 특산물이라고 파는 보리빵 그리고 오메기떡 제주 특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오메기떡에 들어가 있는 팥은 중국산이고요. 찹쌀은 제주산 아니고 그것도 국내산이고 대부분. 보리빵에 있는 보리도 수입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특산물로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길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정책 방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고민해서 아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농업 정책은 어떻게? 자, 문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정책, 환경오염, 안전한 먹거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럼 정부 정책은 지금 청천은 육성, 스마트팜, 육사산업화, 사회적 농업,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 로컬 PLS, 로컬 푸드로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주도 문제는 농지 가격의 문제, 농지 임대차의 문제, 물류비의 문제, 유통 구조의 문제, 고투입 농업의 문제, 지하수의 문제, 기농기촌인하고의 문화를 융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 지난번에 그 제주도민이 바라는 제주는, 그러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 결과를 보면 그 핵심 가치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봤을 때 환경이 36%고 삶의 질이 15%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볼 때 생태도시가 41%고 국제관광도시가 33%입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 산업은 뭘로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연보존과 힐링이 39%고 4차 산업혁명은 15%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요인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코로나 및 등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코앞에 있고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그러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개인주의 문화가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주 농업 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맡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보시죠. 질문 예. 있으면 질문 받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뭐 각자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농가소득하고 예, 예. 농업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예.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한 3분의 1도 되나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럼 그 나머지 소득이 예. 그 농업 외소득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예. 예를 들어 채무 같은 것도 소득으로 칩니까? 예? 채무 그러니까 뭐 빚 아닙니다. 낸 것도 그건 아니죠. 예. 그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이전 소득이 아까 이제 보게 되면 이전 소득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는 그럼 국가에서 주는 공익직불제도 다 이전 소득이거든요. 달러들이 주는 거라든지 이것이 이전 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동을 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쓰레기 가서 지켜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씩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그다음 딸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농업이 만약에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으면? 예, 농가 속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 거니까요. 소득이니까요. 제주도가 그런 비중이 많아서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도시로 가면 아예 멀리 가버리는데
제주도는 좀 가깝고 하니까 집에 살면서 직장 예.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 소득이 많은 그런 소득이 많은 예, 거네요. 그렇죠. 음, 예,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고기업님 발표 중에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 뭐냐면 좀 심각한데 경매제도라고 해야 되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문제. 예, 예를 그 지금 들면은 농안법인데요. 아까 네. 제가 잠깐 언급하고 농안법인데 지금 한참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경매 제도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지금 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육지 도매 시장에 다 올리고.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방향 왜 안 잡았냐 하면 지금 방향에서는 직거래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해야 될 농업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직거래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경매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국가가 그리고 지금 그 농안법이 하는 대로 이제 가도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문제가 된다. 예,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쪽이어서 제가 뺀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까의 유통 경로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제주도는 지금 대규모 농산물 저장 창고가 없지요. 다 집집마다 갖고도 있고 그 정도 마을마다 있는 그 정도. 지금 물류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서울에도 이제 갖고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서도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농협 마늘을 사면 여기서 못 가지니까 누구에게 이제 부탁을 하냐면 마늘을 대규모로 하는 그런 산지 수집 상에게 그걸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살고 있어서 농협은 수술만 먹고 산지 수집상이 그 가격에서 사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제 가격을 높게 쳤다가 대전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단적으로 고기업님이 보기에 예. 뭐 정부 지원이 있든 도차원의 지원이 있든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리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바라보나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나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대는 이제 농과 식의 거리를 좁히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뭔가식?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하는 거하고 먹는 거와의 거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학교 급식을 하려고 해도 제주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이 해서 이제 하는 거 외에 예를 들어 조밥 먹이고 싶어 조밥 못 먹이고요. 팥밥 먹여도 제주산은 못 먹입니다. 조, 팥, 콩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 채소도 이제 돈이 안 되는 것들 배추나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또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사전에 계약을 하고 선집을 해서 그걸 구입하고 그 농산 그 친환경 농산물 하시는 분에게 이제 하시라고 하고 그거를 대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급식할 때 기준을 이제 뭘 하면은 그 위반되게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일 생산한 것만 받겠다. 당일 발휘만 받겠다 하면 되거든요. 그럼 육지권은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은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신선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격이라
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사는 거, 소비자들이 그냥 저는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 게 소비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게 가장 그러니까 제주에서 나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왜냐하면 시간이 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패하거나 병균이 드는 걸 방지해서 약을 쓸 확률도 높아지고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넘어지니까 CO2가 발생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줄여야 되는 게 바로 옆에서 옛날 우리 우영팥 얘기가 제가 아까 했던 게 뭐냐 하면 우영팥에서 먹듯 우영팥이 제주도화를 하면 된다는 거죠. 우영팥이 뭡니까? 계획정지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이제 이거 심어서 먹을 거니까 이만큼 심어서 먹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은 아까 말한 대로 50%가 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얼만큼 그 농업을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인 농업을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격 대비 해가지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보리해서 보리빵을 만드니까 그만큼 가치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미에 어떤 밀감을 하나 만들어도 보면 밀감 가격 차가 지금 얼마나 나느냐 하면 8,000원에서 그러니까 1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면 58,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